우리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경제발전의 초소, 외화 획득, 파독, 광부, 간호사 나오지 않습니까? 요때 파독, 간호사와 강부들이 달러를 한국에 돌려보내서 산업화에 큰 자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이 당시에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 돈의 20배라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수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예, 시간이 지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일단 중요한 걸로만 한번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물은 바다에서 만난다. 바다에서 미래의 길을 찾는다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하면은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서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터넷의 모든 용어는 바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관계가 됐냐면요. 저 통나무의 원래 캠브리지 사전에서의 의미는 저 잘라진 그 가지, 나무 가지입니다. 큰 통나무. 저걸 로그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저 로그를 엮어서 저렇게 배를 타거나 저걸 깎아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배를 로그라 그럽니다. 로그. 그래서 로그라 그러는데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캡틴스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군함이든 상선이든 어선이든 모든 배는 법적으로 항해 일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해 일지가 캡틴스 로그입니다. 그 로그는 뭐냐? 저 통나무가 이동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이동한 기록인데요. 저 캡틴스 로그의 뚜껑을 열고 쓰기 시작할 때를, 들어갈 때를 로그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로그인. 그래서 이 로그라는 인이고, 또 저 책을 나중에 덮을 때 마무리가 로그아웃입니다. 그리고 저 로그에 짐을 싣고 있다가 짐을 내려놓는 거를 다운로드라 그럽니다. 또 부두에서 나갈 때 또 짐을 싣고 나오는 거를 업로드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포탈에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포탈이 포트입니다. 항구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항구입니다. 그 안에서 옛날에 항구에서 항구로 갈 때 서로 증명서를 주고받았거든요. 그게 패스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쓰는 패스포드가 다 이 바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포탈에서 나오고 패스포드 나오고, 항구에서 들어왔다고 우리 항해 서류 일체를 묶음으로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등등등 하여튼 이 바다에 관련된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태평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가 있으면은 그 호주 옆에 남태평양의 중심에 피지가 있습니다. 54년 정도의 그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나라고요.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많이 쓰는데요. 대한민국은 바다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이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또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피지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피지에서는 불라, 누구를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비행장에서 만나든 불라 합니다. 저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불라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대충 한 14개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면은요, 일단 잘 흔히 아시는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부터 여기 뉴질랜드까지 이르는 청색 라인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폴리네시아의 폴리네시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하와이의 폴리네시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종적으로 비슷하고 색깔도 좀 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마샬 아일랜드, 미크로네시아, 그 다음에 괌, 이런 나라들은 이쪽은 미크로네시안이라고 합니다. 작은 섬들이 막 오밀조밀 있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이런 데하고 좀 인종적으로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동양 냄새가 좀 나요. 등치도 좀 작고 이쁘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바누아투, 피지 이쪽을 멜라네시아라고 합니다. 멜라는 그리스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피부색이 굉장히 검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크고 머리는 완전 곱슬머리고 여자들 머리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미인의 머리인데요. 볼펜 끼고 뛰어다니도 절대 안 빠집니다. 굉장히 곱슬머리가 강하고 덩치도 큽니다. 이게 멜라네시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다 같은 건 같은데 요 세 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요 구분별로 자기들끼리의 또 모임이나 또 이런 협의체가 또 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피지에서 1년에 한 번씩 GCC라 그래가지고 전체 추장회의를 엽니다. 지금도. 그 추장회의가 열 때에는 여기 모든 나라의 추장들이 다 옵니다. 하와이에서도 오고 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나라들은 공화국으로 유지되어 있는 나라, 영국의 영연방으로 유지되어 있는 나라지만 그 국가의 실질적인 어떤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 내부적인 문제는 이 부족들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지 대통령도 추장이 14명인데 추장 14명 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내각 책임제거든요. 의회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3년 임기로 대통령을 하고 연임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 어떤 부족이나 종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은 또 상당히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의 이 섬나라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남태평양 도서국 14개 나라, 호주, 뉴질랜드 포함하고 하면 18개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이 나라들인데요. 먼저 보실 것들은 여기 흰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흰색 부분이 바로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 EEZ입니다. 자기 나라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많은 조업이 이루어지고 그 조업을 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은 조업료를 많이 내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원래 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식민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점차 이제 최근 들어서 막 변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 나라들은 여기 대만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같이 그 고기를 잡고 섬나라고 서로 교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나라들의 대만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대사도 있고 정식 외교관 국가로서 이걸 하는데 중국이 이제 개입되면서부터 이 나라들이 하나씩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친 나라 나우루, 키리바시는 세 군데 쳤는데요. 굉장히 섬이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넓습니다. 키리바시, 특히 요 솔로몬, 요 나라들이 현재 완전히 대만과 단교하고 친중국 국가로 돌아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여기 마샬 아일랜드, 여기 미크로네시아는 이제 친미 국가로서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마샬 아일랜드는 미국이 절대 여기 놓질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마샬 아일랜드는 또 원죄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핵실험을 제일 먼저 여기서 했거든요. 그 비키니 아일랜드가 마샬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그 한 섬, 비키니 아일랜드에 있는 섬 주민들을 강제로 다 이주를 시켜요, 미국이. 핵실험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핵실험을 성공한 거거든요. 1차 핵실험을.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도 좀 있었고 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샬 아일랜드는 국민들이 투표권하고 뭐 이게 납세 의무 이런 거는 없지만 모든 미국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비자도 필요 없고 미국 대학에 들어갈 때는 인스테이트 혜택을 다 줍니다. 여기는 마샬 아일랜드. 그리고 여기에 미 육군 대령이 지휘하는 육군 기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본토에서 ICBM을 쏘게 되면은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게 테스트하는 테스트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 아일랜드는 절대 미국이 놓치지 않을 거고요. 미크로네시아도 반드시 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미국 남아 있을 건데 계속 중국은 계속 이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지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중심이 되느냐 하면요. 모든 항공의 라인, 교통의 해상 수송의 라인, 교육의 라인 모든 게 이 피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지에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인도, EU, 영국 모든 대부분의 나라 주요 국가들이 이런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사관을 못 두기 때문에
피지에다가 다 집중해서 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총 6개 나라를 대사를 하는데 대사관은 피지에 있는 것처럼 미국도 4개 나라를 겸임합니다. 미국 대사가. 그 사람도 피지 여기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유엔의 주요 대표 기관들이 다 피지에 있습니다. 유엔 인권, 유엔 FTA, FAO, WTO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무소가 이 피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피지에 있는 공간 전체 직원이 1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 요원들이. 그 다음에 중국 대사는 아예 여기 피지 중국 대사가 이 남태평양을 대표하는 대사를 또 겸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국 대사도 영향이 많이 행사하죠. 그래서 또한 일본은 과거에 자기들의 그 남방작전으로 이 솔로몬까지 여기까지가 일본이 점령했던 땅들이거든요. 투발루, 키리바시, 이 솔로몬, 나우루 이쪽에 있는 게 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접수했던 나라들인데요. 슬픈 얘기는 이런 나라들을 다 가보면은 그 비행기 활주로가 다 깔려 있거든요. 비행장들이. 그래서 전부 다 한국인 징용자들이 삽질해서 만든 활주로들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일본도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중국과 이제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 대사관은 이제 요 피지라는 나라는 이게 메인 섬인데요. 이 메인 섬의 크기는 제주도 치면 한 제주보다 6배 정도 되는 크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휴양도시 피지, 환상적인 그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 휴양지, 거기는 다 이쪽입니다. 피지의 이쪽 섬에. 여기 난디라는 곳이 국제공항인데요. 여기가 수바가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수도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데서 가는 분들도 전부 다 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비행기 갈아타고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해야 일로 오는데, 모든 휴양지는 이쪽에 다 있고, 바로 요 밑에 요게 이제 BJ 싱이 피지 사람입니다. BJ 싱이 직접 설계하고 이제 관리도 하고 이게 가끔씩 오는 데가 여기 BJ 싱 골프장이 아주 최고의 골프장이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수바에 이제 모든 행정 도시가 있고, 여기는 이제 항만이 발달되어 있는 데고요. 여기는 항공이 발달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71년에, 70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피지가. 96년간 영국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영어를 다 쓰고요.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80년에 개설이 됐고, 여기서 키리바시, 나우루 이렇게 쭉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가 이렇게 감장하는 데가 여기 있는 요 나라들 전체를 맡고 이제 방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마스가, 왜 마스가냐,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바다에 관련된 화두가 요즘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진핑이 2013년에 등극을 했습니다. 3월 달에 등극을 하고 첫 번째로 미국을 가서 방문한 게 2013년 6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광활한 태평양은 미국, 중국, 양국을 모두 포용할 만큼 넓다. 미국 니들이 다 먹기엔 너무 크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와 남태평양 섬 나라들을 연결하는,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3도련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는 1도련선, 2도련선까지만 그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3도련선 얘기가 나와서, 이 하와이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섬나라들의, 여기서 볼 때 왼쪽은 우리가 맡을 테니 동쪽은 미국이 해라.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반띵하자, 이 소리를 시진핑이가 등극하자 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좀 덜 긴장을 했는데요. 중국의 1대1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2013년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막 전개가 됩니다. 그 남방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건데요. 2014년에,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시진핑이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 주석으로서는 피지를 공식 방문합니다. 피지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남태평양 정상들을 다 피지를 모아가지고 그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의 급행열차에 태워줄 수 있다. 타라. 그러면 모든 원조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걸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2018년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또 태도국들과 태평양 도서국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면서 각 국가별 원조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2019년에 솔로몬 아일랜드입니다. 이 바로 호주를 위협하는 가장 가까운 적인 솔로몬 아일랜드가 그 다음에 키리바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키리바시가 대만과 단결을 하고 중국과 수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상당히 이 2022년 4월 달에 중국과의 밀착된 안보 협정까지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항만에 대한 중국군함의 기항부터 기지 제공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건설하고 하는데도 중국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기들 공안을 파견해서 자기들의 그 치안을 그 중국이 맞는 이런 협정까지 다 체결해가지고 솔로몬이 완전히 중국화가 돼버린 거죠. 이때 갑자기 이제 뒤늦게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거를 알고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남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급하게 가장 가까운 파푸아 뉴기니아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급파돼가지고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방위 협정을 맺어지죠. 그래서 PNG를 통해서 요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2022년 5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의 8개 나라를 순방을 하면서 이 장관들과의 장관회의를 피지에서 개최하면서 계속적인 이 남태평양 국가들을 회유, 공갈, 협박 등등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또 남태평양 정상들, 솔로몬, 바누아투, 피지 이런 정상들을 전부 다 중국에 초청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하면서 하나씩 나라들을 전부 다 중국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서는 미국과 호주를 견제하고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는 거고요. 중국의 국익 증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로가 단순히 육상으로 퍼져가는 과거의 단순한 해양 실크로드가 아니라 이 남태평양을 진출해서 결국은 태평양의 절반을 자기의 영향권으로 두겠다는 원대한 그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제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 관사에서. 남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군의 우주 추적 정보함입니다. 이 이름이 원망이라는 배인데요. 인공위성 및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로켓 발사 시 이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도 수십 배를 타고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큰 정보함을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배가 총 7척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한 척씩 들어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이 배가 남태평양의 어디인가에 상주해 있는 겁니다. 근데 피지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군수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옵니다. 요 안테나들이 전부 다 위성 관제 이런 안테나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중국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남태평양 도서국, 처음에는 키리바시하고 협정이 맺어졌다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압력 때문에 지금 실패가 돼버렸는데요. 남태평양 어딘가에 위성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수많은 위성을 지금 쏘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거를 이게 북반구, 남반구로 들어갈 때는 남반구의 신호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반구 어딘가에도 이 위성 신호를 계속 관제해 줄 수 있는 그 고정 기지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없어요. 그걸 굉장히 처음에는 키리바시에다가 하고 싶어 했는데 반대해서 못하고 또 솔로몬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간섭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배를 1년 내내 띄워놓고 있으면서 위성 관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피지에는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방문도 안 시켜줘요. 쟤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가고 이러는데 저희 집에서 아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 첨단화되어 있는 이런 정보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소위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피벗 투 아시아,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안보 경제 영향력을 재조정하겠다. 그래서 미 해군의 전력을 과거에 대서양 쪽에 60%, 태평양에 40% 있던 것들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쪽에다가 60%, 대서양 쪽에다가 40%로 리밸런싱 한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괌, 호주, 여기 다윈항입니다. 싱가포르의 미 해군 주둔을 강화하고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훈련 확대하고 그러면서 주장한 게 Rules Based Order, 규범 기반한 질서. 그러니까 모든 국제해양법이나 국제법을 지키면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되는 등등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오바마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했을 때 프리 오픈 인도 패시픽을 선언하면서 이때 바로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완전히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이 정책이 전개되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테 넘어갔을 때 정권이 이제 바뀌었을 때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맹 강화, 국제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뭐 등등 회복력, 레질리언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더 파괴된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구축, 또 인권 증진 이거를 다 이게 나오는데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동일합니다. 외교 안보 전략은 전부 다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공화당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에 대한 기본 틀은 오바마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미국이 일정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 진행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엄청난 견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 지난 정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가 보장되는 번영의 태평양 해서 안전망 공급을 확보하고 북핵 중심의 외교의 축을 확대해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핵심 모든 경제의 활로는 이 라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상교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Sea Air Communication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99.7%의 모든 교역이 이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상 수송인 거죠. 전 세계의 물동량이 이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85%의 물동량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경제의 중심이 여기라는 것이죠. 아시아 태평양의 각 지역 각국의 구상별로 보면은 한국은 뭐 신남백 정작 외교 다변화, 미국 다 있는데 결정적인 건 대부분의 우리가 우방국들은 중국 견제,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태평양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남태평양 지역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68%가 그 피지를 중심으로 그 위쪽에 키리바시 해나에 있는 내서 68%가 나오고요. 이쪽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61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수출되는 수산물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시죠? 1위. 소위 말해서 블랙 반도체라고 불리는 1위. 김입니다. 김. 네. 지난달에 1조 3천억인가까지 달성을 했죠. 근데 실제로 제가 피지에 있으면서도 외국 특히 유럽 애들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하다 보면은 김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거기 피지는 비싸거든요. 근데 김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갈 때는 좀 달라 그래요. 왜냐면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김을 진짜 지금 사실은 현재까지는 김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김을. 그런데 유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김.
네, 두 번째가 바로 수산물 중에서는 참치입니다. 참치도 거의 1조 원 상당의 참치를 수산업에서는 생산해낸다 그럽니다. 생산. 그래서 이쪽 남태평양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에서 가공돼서 판매가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비싼 참치는, 고급 어종 참치는 낚시로 잡습니다. 이 낚시로 잡아서 그거를 바로 신선한 상태로 보내는데, 배로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일본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들도. 근데 일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비싼 참치를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팔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에서 이 참치 맛을 알아가지고 미국에서 참치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에 있는 그 선사에 있는 이 선장들도 잡아서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냅니다. 빙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얼음 위에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비행기에 탁 패키지해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보내서 판매가 되는 고급 참치들이 있죠. 뭐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캔으로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좀 이게 자랑이랄까 모르지만, 매년 우리나라 원양선사, 대표적으로 동원, 사조, 신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아까 말한 그 나라 이의지 내에 들어가서 참치 조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입어료를 냅니다. 척당 얼마, 조업 시간 얼마, 쿼터 얼마, 이거 할당을 받죠. 뭐 우리나라, 대만, 일본, 중국, 뭐 미국, EU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약 1년에 1,000억 정도의 돈을 내요. 입어료를. 그 전체 합친 금액이 1,000억 정도를 내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선사들이 와서 그 나라 수산부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산청장하고 이 어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지 대사관에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서기관, 아주 유능한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는 우리 정부나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의 대표들이 와서 그 나라 수산청장, 수산부 장관들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야, 그러면 이건 좀 안 맞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저개발 국가들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무상 원조해 주는 것도 있고 ODA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뭐 항만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농촌 근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무상 원조하는 것들이 많은데, 야, 우리가 그 아무리 이건 ODA 사업은 대가를 안 바라지만 그래도 이걸 하니까 좀 유리하게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저희 해양수산관들을 그 나라별로 협상을 할 때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서 수산부 장관하고 예선나는데, 요번에까지 우리가 너희에 지원해주는 어촌 현대화 사업은 이만큼 진행이 됐다. 계약이 이만큼 완료가 됐다. 내년 이렇게 간다. 앞으로 이거 해줄 거다. 해서 싹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이게 3사가 124억을 일종의 디스카운트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해외 공간이 이런 노력을 한국에 있는 정부에서 다 못하는데도 해외에 있는 주재관들을 이용해서 현지 사정을 알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참다랑어는 굉장히 비싼 다랑어입니다. 이거는 혼막으로. 이거는 쿼터가 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피지에서 중서부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 대표단들하고 활동을 해서 약 500톤을 저희가 쿼터를 추가 확보를 한 거죠. 이건 아주 비싼 어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기타로 나머지는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남태평양에 중국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는 게 바로 심해저 광물 자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심해저에 차세대 히토류, 차세대 광물들이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마스가 할 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PG에 쓰면서도 이 용어를 썼습니다. Make Alliance Shipbuilding Great Again. 선박공업을 통해서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자. 미국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동맹이 강해지자 해서는 아메리카 대신에 제가 얼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제가 미국 대사한테도 제가 이거를 식조를 쓰고 그랬습니다. 태평양의 주도권 문제가 트럼프 정부가 2기가 시작되면서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습니다. 오바마나
바이든 때까지는 조금 방심을 했을지 모르고 그 당시에는 해군 전력에 대한 예산도 삭감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들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2022년 현재 해양 전력, 소위 말해서 군함 보유 대수가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모두 새로 만든 배고 미국은 전부 다 20년 이상이 지난 오래된 배들입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는 2030년, 2035년 되면 더 큰 격차로 미국의 군함 보유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하는 거를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붙입니다. 지금 미국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배도 부족할 뿐더러 배를 생산하는 능력까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이걸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맹으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해양 물류의 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IMO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법과 같은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기존의 50%에서 100%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넷제로 기록을 빠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선에서 배출되는 탄소 없애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그 벙커 CU를 때우는 선박들이거든요. 이 상선 한 척이 내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 넷제로 이거를 가야 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50년에 이게 운항이 되려 그러면은 선박 건조 기간을 따지고 연구 개발을 따지고 하면 거의 지금 시점부터 이 배들이 나와줘야 되고 디자인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워낙 그 친환경 그다음에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력 노하우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LNG 선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데가 HD, 현대, 그 다음에 삼성, 하나오션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떠도는 대부분의 LNG 선박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LNG 선박은 전부 다 한국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이 기술은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그 동그란 공이 있는 LNG 선박을 보셨을 텐데요. 그게 전부 다 일본이 주도하던 산업 시대에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은 동그란 공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면적들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네모난 형태의 이런 LNG 선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은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원천 기술이. 원천 기술은 프랑스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양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은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 세계 다니는 그 LNG 선박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들고 하나에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이 조선업계가 프랑스 그 원천 기술로 제공하는 돈이 이만큼이 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벌써 8,329억의 로얄티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팔 때 생기는 이익보다 이 회사들은 니들이 배 많이 만들수록 이 프랑스 회사들이 갖는 원천 기술을 갖는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선박공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이 선박은 자동차하고 틀립니다. 자동차는 소나타. 그러면 뭐 현대에서 부품을 내가 새로 개발했어. 갖다 붙여서 효율이 좋네. 쓰면 되겠지. 선박은 안 됩니다. 선박은 모든 거를 유럽에 있는 선사들이 애초부터 스탠다드를 다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놔서 그 부품을 배에다가 쓸 수 있냐 없냐를 모든 거를 확인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주는 회사를 성급이라고 합니다. 성급. 십 레지스터. 우리나라에도 한국 성급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 메이저 성급들은 영국의 로이드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배 한 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껍데기는 다 만들었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유럽에 있는 이 소규모 이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들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냅니다. 배를 만들 때. 왜? 그리고 또 그 배를, 모든 것들이 배는 서티피케이트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최종 건조 단계까지. 메이저 또 이런 회사들은 또 다 유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모든 배는 똑같이 찍어내는 배가 없습니다. 그 선주들이 발주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겉은 같은 모양이라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생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하나하나마다 다 특징이 이런 게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다 위에 세워지는 핵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다가 원전을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덴마크 이제 기술로 해서 제일 만들어낸 게, 그러면 이런 배에다가, 바지에다가 띄워서 해상에다가 발전소를 만들자 하는 개념이 시작이 된 거고, 또 나아가서는 꼭 바지가 되게 아예 큰 배를 만들어서 또 하면 안 될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막 이 프로젝트가 또 이제 막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이 삼성 그 중공업이 덴마크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또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여기에 이제 관여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건너야 될 강이 많습니다. 바다에다 원자력 모듈을 만들었을 때 또 이제 항상 그 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저 원자력 그 모듈이 뭐 망가지면은 해양 오염 문제 여러 가지 등등하고 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선박들도 원자력 추진을 그 미국 군함처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선박에다가 원자력 추진체를 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선박이 원자력 추진체를 가지고 운항하다가 테러리스트라든가 적성 국가에다가 탈취돼 버리면 그 자체가 이 일종의 무기가 탈취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상선에다가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자력 추진 탑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결국은 이 태평양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윈윈 협력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선박 수주 현황인데요. 이 금년도 자료인데 쭉 이게 이 중국이 이제 이 높다가 약간 이제 이 한국이 좀 올라서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초에 뭐를 발표했냐면요. 중국의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을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상선들이 중국 선사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것들은 100만 달러 또는 유럽 선사라도 중국에서 만든 상선을 이용해서 오는 선사에서는 150만 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에서 만든 배 또는 중국 해운회사가 물건을 싣고 들어가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내야 되는 화주 입장에서는 중국의 화물선에다가 이걸 탑재하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선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미국에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선박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의 가장 1등은 물론 중국이고 2등이 한국이고 3등이 일본입니다. 근데 선박을 발생하고 양질의 선박을 만들고 하는 능력은 한국이 또 월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에 갑자기 한국 수주량이 중국을 넘어서는 이런 효과까지 나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이런 부수 효과까지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바로 군함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화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당시 인수 금액은 1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요. 원래 한화가 인수하려고 그러던 미국의 조선소는 오스칼입니다. 오스칼이라는 조선소를 원래 처음부터 하나는 여기를 인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오스탈은 군함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방위 산업이나 이런 데에 모든 라이센스를 갖춰 있는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는. 근데 이게 지분율이 문제인데 미국과 호주의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오스탈은. 그래서 일단 한화가 이 오스탈을 인수하기 위해서 약 9.1%의 주식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한 19%, 20% 가까운 지분율을 가지려고 이거를 좀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찬성을 해준 겁니다. 야, 그 오스탈을 한국의 조선소가 인수하는 거 우린 100% 지분도 가져가도 괜찮아. 승인을 한 거죠. 그런데 호주 대주주 측, 이게 호주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걸 제동을 걸어서 인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탈을 인수를 못하다 보니까 급하게 대체로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스탈이 아마 금년 말까지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화의 지분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를. 왜냐하면 한화의 지분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이사회 의장이 그 호주인이 아주 백호주의에 쩌든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해임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됐는데 금년 말에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또 다른 변수가 또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오스탈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이 만든 최신 프리게이트 모가비급 호위함입니다. 저는 이 배를 금년 초에 이 배가 피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배가 이쁘게 잘생겨서 일본 대사를 막 쫄라가지고 저 배 좀 가게 좀 해주라. 근데 이게 공개하는 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 대사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기가 같이 가는 걸로 해서 가자 해서 함장하고 협조가 돼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를 실제로 배에도 올라가 보고 내부까지도 이렇게 걔들이 공개하는 법에까지 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빠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프리게이트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앞단계로 너무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가 뭐냐면 호주가 이 프리게이트 11척 도입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현대, 한화, 일본의 모가비, 그 다음에 독일 이 회사들이 같이 붙어 경쟁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이 배를 타보고 나서 아, 나라면 이 배를 선택하겠다. 그냥 순수하게 해군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 배를 호주가 선택한 겁니다. 그동안 일본이 방산시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아베 때부터 그 규정을 없애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일본 군함이 해외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일 겁니다. 근데 일본 조선이야 태평양 전쟁 때부터 제일 큰 항공모함 만들었고, 제일 큰 전함 만들었고, 제일 먼저 잠수함 만든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배를 세 척은 일본에서 만들고 나머지 8척은 이 오스탈 호주 조선소에서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데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한화가 여기에 20%의 주주가 돼서 주주권을 큰 행사하는 게 돼버리면 이 군함 정보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또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계속 지금도 이 한화는 이 오스탈의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하면 오스탈이 지금 미국에도 2군데 조선소가 있고 이건 군함 전용이기 때문에 딱 여기서는 바로 미국 군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화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직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수함이죠. 이것도 내년 초에 결정이 될 건데요. 캐나다가 지금 60조에 달하는 잠수함 도입 사업에 지금 우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독일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거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지 뭐 지금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일본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여기에는 요번에 비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조선업이 좀 죽다 보니까 자기들 만드는 그 잠수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해외 수출까지 만들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예 들어오질 않았고 독일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이제 캐나다 사업에 뛰어들어서 내년 초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완전한 독자 기술로 삼천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실전에 있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디젤 잠수함에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가진 잠수함은 우리나라 잠수함밖에 없어요. 수직 발사대로. 도산 안창호함은 총 6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에서 건조하고 있는 장영실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3,500톤급, 조금 더 큽니다. 장영실함에는 수직 발사대에 10발이 들어갑니다. 10발의 SLBM을 탑재하는 재래식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이거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P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거의 최고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겁니다. 그럼 왜 조선소들은 이 군함 사업에 매달릴까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현대하고 한화하고 해군 차세대 구축함 사업 가지고 뭐 서로 뭐 법정 싸움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 상선이라든가 일반 선박의 사업은 국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기가 호황일 때와 국제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이 조선업이 굉장히 한 7, 8년 주기로 큰 웨이브를 타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선소가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그 예측이 잘못돼서 대우가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군함 사업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군함은 사실 큰 이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나 이런 데 저도 배 만드는 데 가봐도 크게 이익이 상선에 비해 남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군함 사업은 정부가 발주하면서 항상 일정한 금액이 제대로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소를 계속적으로 가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선이나 이런 데도 없으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장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어떻게든 꾸준히 운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군함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요즘 MRO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선박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상선이든 군함이든 뭐냐면 한 1, 2년 다니다 보면 배 밑에 따개비들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럼 이 따개비들이 붙은 배들은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크에 들어와서 이걸 다 긁어내야 됩니다. 왜? 이걸 안 긁어내면 상선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속력이 떨어지고 속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과도하게 써야 되고 엔진을 과도하게 쓰면 연료 소모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 단가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함들도 마찬가지고요. 속력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정비, 기계 정비도 있지만은 선체 정비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들을 꾸준하게 공장이 가동시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가동시키게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군함 사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군함은 왜? 저거는 띄워먹을 일이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제대로 주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블루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시간이 한 10분, 15분 더 해도 되죠? 네, 도와줘야 됩니다. 네. 블루 이코노미는 그야말로 바다 경제입니다. 바다와 연관된 모든 겁니다. 뭐 선박, 뭐 해양에서 제공하는 경제, 사회, 환경 가치 극대화 해가지고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항만, 조선, 양식, 해저 다 관광, 레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국내가 택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국제 택배가 대한민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해운업입니다. 해운업. 전체 수출이 우리나라는 99.7%. 특히 원유, LNG, 철광석이나 모든 전략물자는 100%가 해상 수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간 2024년 기준했을 때 300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했는데요. 반도체, 자동차에 이은 제3위의 산업군이 해운업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바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밖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이 해운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물건을 배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해운업이 따라가는 것은 항만, 조선, 물류, 특히 금융, 모든 것이 연계된 핵심 산업이 해운업입니다. 지금 이런 해상 스마트 물류 시스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상신앙 얘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해운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키워온 산업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되겠죠. 북극항로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최근 얘기는 먼저 드릴게요. 지난 10월 13일인데요. 중국이 여기 닝보우항입니다. 닝보우항에서 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중국의 첫 화물선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영국까지 갔습니다. 처음으로 상업 항해를 한 거죠. 중국에. 중국은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4,000개의 컨테이너를 영국으로 갔다가 또 이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에 하약하는 그런 거를 실제로 이번에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근데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아직 북극이 완전히 다 녹은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치면 한 5개월 정도 얼음이 녹아있는 시기가 제일 적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갈수록 그게 환경 변화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6개월, 7개월 얼음이 많이 녹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 북극 항로를 다니는 LNG 선박, 그 쉐빙 LNG 선박을 최초로 만든 나라도 한국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 러시아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이 쉐빙 능력을 가진 선박을 만드는 기술과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좀 더 활성화되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한국도 관심을 갖고 같이 뛰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선박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 항로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주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해운업이라는 것은 꼭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부산에서 출항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가면은 중간에 여러 항구를 들리면서 컨테이너를 내렸다가 실었다 내렸다가 이게 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이 물동량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유럽으로 가게 되면 한 번에 싣고 중간에 어떤 기착지가 없죠. 바로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나 이런 데로 바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경제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북극 항로에 대해서 해운사들이 이렇다 저렇다의 그 정확한 의견을 내지 않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쪽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진작부터 벌써 이 항로 개척을 시도하고 있고 또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새로운 어떠한 우리의 그 항로로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 북극 항로가 좀 더 활성화되면 뜰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에서 부산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보다는 상해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더 항만이 크고 환적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한국은 자유우방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어떠한 신인도라든가 인식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자가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이 제일 수산물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일본이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노르웨이가 우리가 그 고등어가 주 수입지가 노르웨이인데요. 지금 노르웨이가 지금 그 쿼터를 줄였어요. 쿼터를. 그래서 노르웨이가 줄여가지고 고등어 값이 좀 오를 거면 아마 올라 있을 겁니다. 이미 아마. 너무나 이제 남획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노르웨이가 발표했거든요. 고등어 어획량을 쿼터를 축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등어가 좀 더 귀해져서 좀 비싸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수산물이 또 굉장히 효자인데요. 뭐 김, 참치, 또 뭐 고등어도 있고 삼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굉장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또 다른 세계의 먹거리로서 우리의 수산물을 수입도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수출품으로 지금 하고 있다. 농수산물 수출품 중에서 1조가 넘는 수출품이 있나요? 농산물이 1조 넘는 수출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농산물에는 없고 드물겠죠. 그렇죠. 김이 10억 홀 넘고. 예, 이게 이 수산물이 많습니다. 한 2, 3억.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을 시작한 거는 1957년입니다. 첫 번째 원양어업에 떠난 배가 지남호라는 배입니다. 이 배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거창하게 이제 하는데 지남호는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불을 건져 올려라 해서 지남호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이 우남 그 이승만 대통령이 호의 남자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잡아온 참다랑어. 예. 이게 인도양에서 처음으로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서 대통령한테 이제 경무대로 올려 보낸 거죠. 그래서 외교 사절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 참치 시식회를 하면서 이때도 그 잡아온 50톤 중에 5톤을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경제발전의 초석, 외화 획득, 파독, 광부, 간호사 나오지 않습니까? 요때 파독, 간호사와 강부들이 달러를 한국에 돌려보내서 산업화에 큰 자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이 당시에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 돈의 20배라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수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실제로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게. 물론 이제 애국적인 거로서는 뭐 파독, 뭐 광부나 간호사들의 그 기여를 우리가 잊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이 배 타고 나가서 이 구토해 가면서 이 고기 잡아서 벌어들인 돈이 같은 시기에 20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마 그 배를 갖다 그냥 먹어서 수익성이 높았을 겁니다. 이번에 가서 너무 선박 맡겨도. 그렇죠. 사실은 일본 선박을 저희가 사거나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수출고 자체가 예. 수산물이 많았어요 그때. 맞습니다. 예. 아주 주력이었지. 예, 예. 그래서 이 수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제가 피지에 있을 때 이분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원통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국가 경제에 이렇게 기여했는데 알아주질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 대물고 나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뭐 우리 그 정주영 뭐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김재철 회장님은 꼭 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성각자인 거예요, 그분은. 그 국가의 경제나 이 산업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숨은 강자가 해저광물 자원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특히 남태평양은 민감합니다. 한 1000m, 2000m 정도 수심되는데 바다 위에 그냥 이게 널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바다도 밑에서 화산 활동을 하고 막 이게 이게 생기거든요. 거기 생기면서 망간단계, 망간각, 해저, 열수광산에서 이런 이 감자 고구마 모양으로 생긴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널려 있는 거를 이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남태평양 연안에 굉장히 많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탐사하고 이거를 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이걸 노리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번에 금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어요. 태평양 지역의 해적 광물 자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겠다. 근데 이제 그 모는 섬나라들끼리 지금 아직 악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익이 아직 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전 세계 해저광물 자원 분포가 이런 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서 태평양 이쪽은 일본하고 지금 미국이 같이 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센카쿠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막 매달리는 이유가 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섬에 딸려 있는 이 바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심지어 엊그저께 누구랑 같이 논쟁을 벌였는데 독도 같은 섬, 조그만 바위돌 섬 일본에 줘버리면 되지 왜 자꾸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엄청난 바보 같은 독도가 넘어가는 순간에 동해 바다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거 보십시오. 서해가 위험하다. 서해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애들이 여기다가 무슨 뭐 해양 조사 뭐 한다고 뭐 세운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서해 문제 말씀드립니다. 원래 각국이 가져야 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 EEZ는 200캐리입니다. 그런데 200캐리가 안 되는 인접국 간에는 국제협약상 중간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하얀 라인이 중국과 한국의 중간선인 겁니다. 그래서 국제 규범을 따르자면
이쪽 바다가 서로의 경계가 돼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124도선을 주장하는 겁니다. 야, 인마 아니야. 이 124도선이 경계야. 그러다 보면 한 70% 가까이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업하는데 싸움이 생겨서 그동안은 요 파란색 구역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여기서는 같이 조업을 해도 그냥 서로 하자고 구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이제 충분한 해양력이 확보가 됐고 또 능력도 되기 때문에 124도선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필리핀 앞바다, 그 다음에 베트남 앞바다에 많은 도서군을 엮어서 중국이 이미 기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걔들이 처음에 기지할 때 만든 게 뭐였냐면 기상관측소 만드는 거야 라고 만든 겁니다. 기상관측소야라고 만서 말뚝 박아놓고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막 시설을 설치해서 활주로까지 만든 인공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딱 그 전략입니다. 여기 지금 딱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라도 좀 크게 야, 한중 간의 서해의 모든 경계선은 양쪽의 중간선의 원칙이야. 우리 국제규범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규범에 의한 해양, 일본도 마찬가지고 규범을 자꾸 얘기하는 게 중국이 자꾸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앞에 있는 파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필리핀이 제소했어요. 근데 그 사법재판소에서 아 이건 필리핀 게 맞아. 필리핀 코앞에 있거든요. 중국 너희는 하면 안 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중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의 해양력으로 그냥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예? 이거 곧 그렇게 됩니다. 예? 이거 곧 그렇게 된다고요. 예? 해양수산 업무의 변천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초기에 뭐 이렇게 수산국으로 옮긴 다음에 1955년도에 해무청으로 독립해서 또 6년 후에 또 폐지됩니다. 다 분산됩니다. 또 1996년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죠. 독도 영역권 문제 중대 중중중 해가지고 드디어 해양수산부를 공식 출범시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굉장히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아이, 불행히도 제가 또 이명박 정부에 또 몸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없애버렸어요. 여기 저 권도현 장관님 여기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로 이 업무가 다 이관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수산행정의 전문성과 확보를 해서 다시 재출범을 시켰는데, 또 세월호 났다고 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또 해체시켜버리네요. 실제로 해체되지도 않는 거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의 가장 치명타는 한진해운 파산입니다. 한진해운은 그 해운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40년 동안 각국에 쌓아놓은 해운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그 네트워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파산이 돼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실제로 그 비용적으로도 손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해운업이 완전히 전 세계 한 3위권, 4위권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해운업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해양 영토 수용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뭔가 부산으로까지 이제 해양수산부를 옮기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양수산에 관한 이거는 그냥 뭐 해체했다가 붙였다 하다 그럴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키워서 더 큰 그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다도 부동산이다. 우리는 자꾸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도 부동산입니다. 더 넓은 부동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의 경제 수요, 대륙붕을 포함한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다가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한국과 중국이 이의지 획정을 못하다 보니까 잠정 조치 수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본과 이의지도 협정을 못 맺습니다.
독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한중 중간 수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독도가 파손된 수역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이걸 제일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동해도 아직까지 이지나 우리의 바다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남해는 여긴 또 한중일이 다 겹칩니다. 합의가 안 되는 바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면이 동해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가 우리의 진짜 바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바로 앞으로 가게 되면 힘에 의한 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해양에 대한 의식과 그 해양력에 대한 의식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력이란 국가가 해상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해군과 상선, 해상 운송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시파워고 해양력입니다. 어차피 세계 역사의 모든 주인 또는 강대국들은 해양력에서 키워났습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만들 때는 지중해의 해상 제해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고,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이 세계적인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팍스 아메리카나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까지 되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 왜 과거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있을 수 있었던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가 해양입니다. 왜? 모든 교역과 물류가 해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바다가 시작되는 나라, 바다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 대한민국. 저는 바다가 미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발전 동력은 다양한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인간들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이 간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여유를 못 갔는데요. 우리나라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35,000불 시대가 들어가고 40,000불의 시대가 들어가면 모든 스포츠 레저는 해양으로 갑니다. 보트, 요트 이런 것들이죠. 잘 보시면요. 한강에 상당히 많은 바지들이 한강에 붙어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친구도 거기서 바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끔씩 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제트스키 그다음에 뭐 윈드서핑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들이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곡항이라든가 인천도 바깥쪽에 있는 그 항에 또 남쪽에 있는 마리나나 이런 데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더군다나 해양 스포츠, 요트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 뒷받침되는 건데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저 스포츠 레저에서도 그 해양 스포츠라든가 이게 새로운 어떤 산업군으로 거기에 좀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이 전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구의 면적의 72%가 바다 아닙니까? 전 지구란 말이 틀린 것 같아요. 해구입니다, 해구. 29%밖에 안 되는데 왜 지구입니까, 그게? 72%가 바다면 해구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영역,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분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주는 큰 기여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제 좀 더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깊이 있게 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 남태평양에서 피지 대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뭐 했던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과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국가의 미래 동력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고 우리 해운업이 제대로 살아나면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부산이 제2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다. 지금 조선업은요,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에서 현대중공업까지 이루는 벨트가 있고요. 부산에서 거제도로 이루는 벨트가 있거든요. 이 두 벨트가 이 선박산업과 다 연계돼서 움직이는 기본 벨트입니다. 해운업이 부산함에서 지금도 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또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2주 전에 하나조선소에도 직접 가서 하나조선소 관계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조원수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또 한 달 전에는 도산 안창호함에 또 직접 내려가서 그 배를 다시 한번 타보고 확인을 하고 제주도도 가서 다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아 이거는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지금 놓치면은 이제 놓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로그아웃 하겠습니다.